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8월 23일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정치인, 연구자, 학생, 3자 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이 도의를 위한 교육부 예산 배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8월 말까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열자라고 해서 이 모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연구자와 학생 간에 신랄한 이런 논쟁을 이 제도의 의의나 정당성 이런 것들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또 정치인 몇 분께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학생들하고의 어떤 소통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거의 이런 식의 토론들이 일방적으로 중요하다, 해야 한다 이런 논쟁만 했었지, 걸기만 했었지, 실제로 이것이 학생 입장에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우리 네 분 패널들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자 3명하고 같이 토론을 심도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회자로서 저희 저는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정치인 두 분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윤영덕 국회의원이시고요. 한 분은 현재 광주시 의회의 부의장이신 임미란 시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적극 이 모임을 환영하셨고, 그래서 어제까지 전부 다 오늘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어제 광주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전남대 본부를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 확진자 분이 계셔서 규정상 자가격리 상태에 있게 되어졌고요. 또 우리 임미란 시의원님도 정말 오늘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런데 또 어제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정치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양측에서 서면으로 우리 학생 패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 민주평화연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사회 겸 토론을 간단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박과 교수로 있습니다. 김재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 갖게 됐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논의가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까지 이렇게 예산 잘 배정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지병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오늘 많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초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명형 사립대학 이슈가 조선대학교 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선생님들께 듣고 또 다른 패널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하는데 3학기 올라간 유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다들 편하게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특히 이제 김기현 정치위원회 열심히 하고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공영사립대학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행동적으로 느끼시는 것과 차이점을 해소하고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스크를 썼으니까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양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학생회 생활을 했었는데 학부생으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공영사립대에 대한 의견을 교수님들께 전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3학년 이태리라고 합니다. 원래까지만 해도 정확히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엄청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렇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좀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기쁘고 저희 지금 아직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윤영도 의원이고 임미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연구자 되신 분 두 분 순서는 공영형 사립대학교 이것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한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윤영덕 임미란 의원이시니까 그거를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분 안에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윤영덕 의원께서는 전국을 대표하신 분이죠. 물론 지방 지역구도 있지만 그리고 임미란 의원께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교로 전환되는 부분은 단지 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 균형 개발,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등하여 인구 과밀화 현상, 반대로 우리 광주와 같은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정말 국가의 아주 이것처럼 중요한 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재영 교수님께서 한 2분 정도 발언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서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사립대학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사립대학 비율이 지금 81%, 전문대학까지 하면은 더 많은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온전하게 사립대학은 현재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규모는 거의 이렇게 미미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아주 크게 지금 사립대학들이 위기가 오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
이게 지금 큰 이렇게 위기가 와가지고 적지 않은 대학들이 지금 폐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폐교되면은요,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자칫 국가 경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또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교육은 특히 보편화된 교육은 이거 국가의 몫입니다. 국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가야죠. 이미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사립도 있지만은 다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이죠. 그 대학도 이미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육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약 70%가 다 대학에 지금 지나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뭐 대학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현재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보편화된 교육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동양형 사립대학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병국 교수님. 예. 고유형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패사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77%가 이제 사립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뭐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이 대학의 법인 구조나 아니면 재정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유형 사립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부 고유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사립대학 전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 설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대학교 등록금 문제인데요. 대면, 비대면 강의가 전환되면서 등록금 냈던 거를 반환을 해달라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등록금 금액이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걸 문득 생각하고 있다 보면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납부금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 대학 간에는 왜 이렇게 국립과 사립 간의 등록금 차이가 클지라는 문제가 항상 생각돼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80년도 대략 80년도로 생각하시면 80년도 이전 이런 무렵에는요 똑같이 그때는 여기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가 등록금이 더 비쌌고 그때 공립학교보다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역사를 조금 알 필요는 있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폐단이 워낙 크게 심화되고 해가지고 196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요. 중학교가 이제 무시험 제도로 중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또 70년대 이제 중반에는 그때 고등학교가 계속 시험이 있었어요.
온 학생들에게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학생들 첫 번째 키가 안 커버려요. 키가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가요 서열화가 쫙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서 이제 전부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하죠.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 그 선발권도 이제 없어지고, 특별하게 공립하고 구별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사실상 중요한 선례가 되는데, 그 사립 중고등학교에도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학교 운영비,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의 인건비 이런 것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등록금도 똑같이 평준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고3부터 이렇게 전부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년 2학기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 다 무상교육으로. 아무 차이 없습니다. 지금 사립 고등학교가요, 내가 저기 약 40여 프로가 넘습니다. 그 형식상으로 사립 고등학교가, 중학교는 한 15%, 내외 한 10%에서 15% 정도 사립. 근데 아무 구별 없어요. 아무 구별 없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교육의 공공성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말할 필요 없고 상당히 지금 잘 실현되고 있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서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만 지금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공공화다, 이렇게 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등록금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가 이 교육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이제 등록금이 이제 앞부분 이제 무상으로 다 갑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것들이 대학에도 그대로 앞으로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경원 학생,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주요 내용은 이건 같습니다.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뭐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사회의 지배구조의 일부를 이제 나라에 양도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운영비의 일부, 뭐 운영비의 일부라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뭐 5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논의 과정에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실제로 이제 정책이 도입이 됐을 때 이 지배구조의 절반을 과연 국가에 헌납할 바가 과연 있을지, 이걸 있다면 뭐 어느 것 정도가 이제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사립대학이 얼마나 국가의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느냐,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단순히 국가 관료의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학을 어떻게 개방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법인의 이사회의 과반을 이제 공익적 성격의 인사들에게 이제 인사들이 이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대학 운영비의 50%를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 제안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정이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해왔던 대학을 전적으로 국가에게 재정 지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그대로 줄 만큼의 어떤 의사가 있을까? 그 부분 뭐 저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 사립대로 전환하는 대학은 지극히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말씀드렸던 어떤 지배 구조를 국가의 소유로 전환하는 정도의 어떤 너무 급격한 전환은 사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사회에 한 명의 어떤 공익이사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받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가 사립대학에 무조건적인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것보다 대학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본인들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사립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분 없이 공영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시죠. 우리 양지원 학생. 저는 유명희가 프로님께 준비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소위 인터넷상에서 지잡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 잡한 대학이라는 지잡대란 말이 있는데요. 지잡대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고비용 저효율 측면이라는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의식으로 설명하자면 영문과를 나와서 치킨집을 하거나 정외과를 나와서 카페를 하거나 등의 전공과 무관하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잡대의 문제도 해결하고 고비율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선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는 조선대를 지잡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은 저는 이제 윤영도 의원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를 잡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을 해서 선도적으로 해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잡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뭐 그 정도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학생 그 질문은 있습니까? 이 조선대는 이제 국립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중고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시의회에서 지방 사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공영형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밀한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심도 있게 논한 적은 없다. 논한 적은 없고, 하지만 임밀한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조선대 같이 지방 사립대학은 이중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 또 국립대에 비해서 그렇게 뭐 조선대만 있겠습니까?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장이나 그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답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에 의해서 우리 황송이 학생께서 또 질문을 해주십시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거점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우선 지원 후에 그 다음에 지방 사립대학에 뭔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먼저 지원하는 것보다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지 싶은데요. 광주로 치자면 전남대학교보다는 동서대학교 같은 사립대를 먼저 지원하고 전남대 지원이 조금 더 현재 상황상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집안에 환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좀 치료는 받아야 돼요, 치료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지금 요즘 코로나19에 아주 중증 환자라고 해봅시다. 누구부터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치료 순서를 정한다면 코로나 중증 환자부터 해야죠. 지금요, 지방대 다 어렵습니다. 국립도 어렵고, 사립도 어렵고. 전남대 교수 이야기 들으면 심하게 어렵죠. 그런데 굳이, 위험한 정도로 따지면 사립이 너무 힘들죠. 이게 지금 국가에서 뭐,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소리는 사실상 동양형 사립대학 안 하겠다는 소리나 나는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방대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집안에 환자가 둘 있으면 같이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같이 받아야죠.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같이 동시에 치료받지, 먼저 가서 병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소리는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아주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의 공공성.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아주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게 무차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대학을 졸업한 평생 교육에까지 국가가 아주 본격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선진국 OECD 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만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아주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속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이것인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그 이행률, 우리 그런 대로 이렇게 이행이 좀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이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 이유 중에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물론이고 지방 사립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되고, 어떤 제일 중요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영형 사립대, 이것만큼은 꼭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 지역 같은 전남대하고 조선대하고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해결해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예,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아침 이제 이건 이제 좀 달리 말해서 난상 토론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가 없이 이제 하는 그런 토론이 3부에 있고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죠. 아까 질문했던 거랑 제가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봤을 때 이제 뭐 공유가치 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 아주 괜찮다,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고가 많이 남겨야 될 것이다, 돈 소득을 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국고가 낭비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국고를 쓰는 이유가 없는 곳에 지출이 되어 있을 때 낭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립대학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이후에 유보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긴급한 과제다. 이게 사립대학의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나중에 해도 되는
어떤 이 정책적 중요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 이유는 이후에 뭐 토론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립대학이 겉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것이고 이게 국가의 교육 체계를 붕괴시킬 만큼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가재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재정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양시원 학생부터 질문해 주시죠. 입시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들의 찬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지,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첫 번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영한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였고 이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문제가 교육 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교육 예산에서 충족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서열화 때문에 이익을 엄청 많이 받고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막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또 거주를 할 테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기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서울 사람들 모두 다 찬성하고 있느냐?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신가요? 그 공영형 사립대학교를 이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 배분을 적절히 하면은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서울 분들이 과연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답을 내린다면 거의 추측에 해당할 것 같고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윤영덕 의원께서 더 답변을 해 주시라 생각이 되고요. 증액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배분을 어떻게 좀 요리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답을 좀 내리고 싶은 게 당분간은 예산 배분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항구적으로는 증액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또 우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금년 그 교육부 예산이 약 77조 한 3천억 원 정도, 77조 3천억 원. 그 중에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조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약 한 12, 3% 정도만 지금 대학 교육에 이 예산이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초중고등학교에 약 67조 돈이 그러니까 초등부에 쓰입니다. 초등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늘 OECD 국가에 비교를 해야 돼요. 늘 그거 이렇게 하는데 초중고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투자되는 정부의 지출 비용 구조가요. 떨어지지 않아요. 적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만 대학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정부의 투자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평균이 약 한 66% 정도,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이 고등교육에 쓰이는 정부의 지출 비용이 약 66%라면 우리는 약 한 34% 정도밖에. 거의 절반에도 거의 절반, 간신히 절반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고등교육 이 예산을요. 그러면은 이거 순전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약 지금 77조 남짓 되는 이 예산에 나는 더 버텨야 된다. 왜 그냥 OECD하고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국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예산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좀 해서 교육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비중을 따진다.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 예산 부분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늘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국가적인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나는 늘 문재인 정부가 강조를 했어요. 뭐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거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 왜냐면 저항이 많으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태리 학생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 이제 또 다른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무조건 서울의 교육과정, 뭐 토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서울에서 하는 것이 광주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살면서도 많이 듣고 있고 이제 가족 내에서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장 서울에 있는 뭐 자취방이나 이제 광주에 있는 자취방 가격만 해도 제가 들은 것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가정 내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대와 교대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고 이것을 명문화시키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기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합니다. 대구나 이제 부산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방대를 명문화하면 이제 서울로 가는 그런 그 비율이 적어지고 그러면 사교육 시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경순이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교육비, 그 사교육비가 워낙 규모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교육비만 절약을 해도 지금 대학을 정상화시키는데 충분히 재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의 명문대를 만들어서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본인 그 학생 수요자들이 이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지역에 굳이 서울과의 차별성이 없는 어떤 교육구조, 대학 교육구조를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좀 더 정밀한 어떤 정책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어느 서울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적으니까 지 교수님 말씀 아마도 지방대의 특성화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또 김재인 교수님께서 저도 그 점에 관해서 뭐 조금 보완 설명을 한다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이제 과밀화 인사인데 약 2,500만 명이 거기서 살아요. 전 인구의 반이 삽니다. 그 좁은 데서. 이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분산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도 나오곤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그렇게 사람이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들이 서울로 지방을 버리고 태어났던 곳을 버리고 서울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늘 기대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지명근 교수님 계십니다만 지방 분권화, 지방이 철저하게 이렇게 분권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육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학 통제하고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게 다 내려줘야 된다. 이게 중고등학교 예산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례가 지금 중고등학교 사례예요. 중고등학교 아까 말했지만은 등록금 예산이 비쌌지만 지금 똑같아지고 학교에서 국공립 교육의 공공성이 잘 실현되고 있고 그런데 대학 예산은 교육부가 딱 쥐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아까 10억 원 10조 남짓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말 잘 듣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결국은 수도권 대학을 육성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방 분권화가 상당히 미국 같은 데가 좋은데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권화가 잘 되고 예산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예산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지역에 맞는 이런 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지방대학에도 많은 좋은 명문 대학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분권화라는 문제를 상당히 저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은 질문만 하셨고요. 자신의 견해를 이제 밝히시지는 이제 않으셨죠. 이제부터는 시간 배분을 정말 1분에서 2분 단답형으로 서로 오고 가는 일종의 난상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이제 공동 토론 주제 들어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사실상 100%의 공익형 이사입니다. 원래 공영형 사립대학은 원래 소유주, 설립자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절반 정도를 공익형 이사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를 절반을 국가에 일종의 헌납하고 그 대가로서 운영비 절반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는 그런데 이미 100% 국가에서 내려온 공익형 인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조선대는 별도의 운영비를 1푼도 받지 않고 있냐. 이거 이제 옳지 않지 않는다. 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대학의 종류가요. 이렇게 국공립 대학이 있고 국립이나 공립, 그 다음에 사립대학. 사실상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 우리 같은 대학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 사립대학처럼 분명하게 막 오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사립대학 아니잖아요. 사실상 뭐 학교 설립자 없습니다. 지금 설립자라고 자칭하는 게 없고 이번에 그 9명 이제 정의사 중에서 그쪽에 있는 뭐 설립자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과 좀 가까우신 분이 한 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지 전혀 뭐 그런 분들이 어떤 큰 주도적으로 역할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국공립대학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7만 2천 명이 설립을 했고 특별히 지금 설립자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사립대학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모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구조도 불안전하고 어디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적지 않은 그 피해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빨리 지금 새로운 그 하나의 형태인 공영형 사립대학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한 중간 형태죠. 지금 공영형 사립대학은. 나는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봐요. 우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공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 형태가 하나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대학들은 거기에 맞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그래서 겉에는 뭐 번지를 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매우 이렇게 지금 구조가 시스템이 불량한 형태로 한편으로는 또 돼 있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학생분들은 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실감을 하십니까? 우리 네 분, 우리 조선대 안에 학교쯤 지금 석사 과정에 계시면서 학부 과정에 계시면서 우리 대학에서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있다. 우리 황성희 학생은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조선대가 기존에는 밀립대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또 저 입학할 때보다 최근에 들어서 조선대는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진 대학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조선대가 국공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고 어떻게 보면 사립이고 이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 뭐 공용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 없었던 이유가 이 굉장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영형 사립대가 만약에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다라고 된다면 성격이 굉장히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선대에서 공영형 사립대가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황소미 학생은 연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영형 사립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확실한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 우리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겁니다. 이미 공영화되어 있는 셈인데 왜 한 푼도 국가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떤 뭐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게 얼른 붙고 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주제는 공통 주제 2번. 조선대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논거가 밀립대학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대가 공영형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병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좀 제가 보기에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조선대가 왜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할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대학교는 이제 출발부터가 밀립대학이고 공적인 성격을 갖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딱히 뭐 그 반론을 제기한다기보다 저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공유형 사립대학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대학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적인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사립대학 전반에 개혁을 위해서 추진되어지는 정책이다. 그 맥락에서 조선대학이 가장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정체성 측면에서 가장 공영 사립대에 부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함께 공유형 사립대로 지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왜 호남에서 조선대 호남 지역에다가 이제 배분을 해준다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강원도 이루어지고 영남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조선대가 아닌 다른 지방 사립대학이 있잖아요. 동신대학교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금주대학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왜 조선대는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다른 지방 사립대학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현 교수님. 예, 저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몇 년 전에 그 교육부의 어떤 이제 고급 간부를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교육부의 한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조선대학교 그 72,000명 그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충분히 알고도 남으니까 그만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은 전 국민이 거의 우리 지역 주민은 확실히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1956 전쟁 이후에 국가 재정이 거의 아주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립대학들, 또 사립중고등학교가 많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벌써 지금
70년 전 일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아주 물론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봉사를 해왔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뭐 헌신적으로 그 설립 당초에 그때 그런 어떤 분위기랄까 그때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보고 조선대학교가요 정말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부터 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뭘 지금 우리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뭘 또 다시 거듭 태어나라는 얘기냐. 근데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금 재정적자도 심해요. 재정적자를 또 해소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이고 이런 자체적인 노력,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분들, 조선대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조선대 학교가 그래도 공영형 사립대학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정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 입장에서 너무 단순히 생각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은 지역 내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뭐 호남, 영남 이렇게 지역별로 하게 되면 분명히 어쨌든 김정 교수님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한 번 조금 더 받고 그 1번, 2번, 3번이 있을 텐데 조선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를 논하는 호남권에도 있어서 그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가장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동신대나 호남대나 지역 뭐 학교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하시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고 보이는 거에서 가장 조선대학교가 절실하고 먼저 뭔가 해보고 싶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학교에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시면 그 학교도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뭔가 정말 경쟁처럼 네. 막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형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원하는 자리에. 네. 그래도 학교 집을 또 내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영형 사립대로 이 전환을 모색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립대학이 본인 그 사립대학 자체의 어떤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또는 경영권의 일부를 공인이사로 채워가면서 공영사립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대학이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현상 자체가 저는 공영사립대 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원하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이 어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공영사립대 정책의 추진의 근본적인 이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도 지역사회에서 뭐 광주대나 일부 대학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립대학이 갖고 있는 병폐는 이 법인 이사가 공적인 성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대학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사립대학 전체를 공적인 성격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나 이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학서열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학서열화 당연히 대학서열화 다 반대하죠. 뭐 서울이라고 해서 이거를 좋아하는 서울에 있다라고 해서 다 서울대 가고 뭐 명문대 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공영사립대학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단순히 일부 대학을 선정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출발점은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그리고 사립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호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공영 사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열린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조선대학교 안에는 당연직 이사가 없습니다. 당연직 이사라고 하는 거는 48페이지. 당연직 이사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이 아니라 공공의 직분,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만 부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총장은 대학 구성원을 대표해서, 또는 시장 또는 시의회 대표는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그래서 총장과 시장이 또는 시의회의 의장이 동시에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임기 동안만 당연직 이사로 동시에 취임하는 거 어떻겠느냐.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든가 라커스 대학이라든가 뭐 주립대학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이제 거기 이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총장은 왜 들어가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책무성을 정확하게 져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선대의 광주시장과 총장이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 지원받았던 재정이 엉망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역대 시장들은 굉장히 실효화했어요. 광주 시장들이 이사, 조선대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또 시의회의 의장도 실은 거기에 한번 내가 묻히고 싶지 않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실 수 있으면 성토를 해주시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임시이사 체제가 청산되고 다시 정이사로 이렇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 많은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공익형 정의사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시에서 추천한 사람, 또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뭐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로 돌아가지고 명실 공익형 이사예요. 이렇게 좀 출발하기를 바랬는데 워낙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각급 이 대학 대표들, 특히 뭐 국립대학교 뭐 이런 이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하여튼 예산이 이제 배정이 다소라도 되면 뭐 지금 당장 공익형 이사를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지금 많이는 배정 안 돼요. 뭐 교육부 이야기에 의하면은 800억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 한 4개 대학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내년에 뭐 지원을 해준다 이건데, 시범 대학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시범 대학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몇 개 대학에 만약에 예산이 배정된다면 저는 지금 상당히 좀 들뜨고 기대를 한 것이, 시범 대학으로 되면은 우리 조선대학교는 정말 잘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 예산을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마련될 것이다. 만약 시범 케이스로 시범 대학으로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은 당연히 공영사립대학은 더 예산 규모도 커지고 아까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교육의 공공성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방금 그 공통 토론, 시장, 시의회는 왜 이렇게 개입을 꺼려하고, 또 근데
또 총장과 또 시장이 공동으로 같이 공익형 이사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답변을 잘 안 하세요. 답변을 아예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다음 주제는 아마 학생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주제인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이전을 받든 아니면 광주시가 별도의 따로 기금을 형성을 하든 반드시 그러면 그 대가로 조선대학교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돈을 쓰든지 아니면 국가 자금을 쓰면 거꾸로 그에 대해서 조선대가 거꾸로 해줘야 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든지 연가든지 교육 서비스를 우리 구성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건물 또는 장소 이런 거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선대는 역사적 자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화자원 이런 것들을 또 무료로 제공해줘야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조선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뭘 시에다가 줄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고. 제가 먼저 네네네. 네. 저희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조선대에 있는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일단 교육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봄, 가을로 축제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저희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 축제로 만드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사회대로 예를 들면 사회대 저희 지금 야경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부분도 광주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조선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들을 무료로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교수님들? 저는요, 학생들 참 좋은 의견들 많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조선대가 무등산하고 같이 해서 광주 상징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주 뭐 그림 나오면 무등산 그리고 또 기슭에 있는 조선대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그 신이 한 중심에 있죠. 지금 우리가 뭐 이 지금 산자락 무등산 산자락이지만 신이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지금 광주가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문화 중심 도시의 조성, 또 하나는 민주 인권 평화 도시의 조성. 이 두 가지가 광주의 핵심입니다. 핵심. 나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선대는 너무 자세한 노래 보면 이번에 한 시범 케이스로 공영형 사육대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돼 있죠. 광주 문화중심 도시를 구현하는 거예요. 민주인권 평화 도시를 구현하는 우리 조선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지금 정형과입니다. 민주인권 평화 직접적으로 관련돼요. 또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까 축제 같은 것도 작게 우리 학생들 축제도 교원에서만 열지 말고 밖으로 시내 충장 축제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장미축제 우리 대학이 지금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이미 이런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광주시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여기 지금 ACC 뭡니까? 여기 지금
아시아 문화재. 아시안 문화재. ACC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동구청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장미축제를 이 지역에 그 축제로 이렇게 하자 이런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학이 기업들하고 이렇게 또 연계가 잘 돼. 이 지역이 우리나라 우리 광주에 있는 여러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언론 같은 거 검색을 링크 플러스 사업단 이 산업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단체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라는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사업단장 아주 우리 김춘성 단장님 아주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지 여러분들 신문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아주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조선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교수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가는데 아주 초석을 다지겠다 이렇게 각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시범대학으로만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문화중심도시, 또 민주인권평화도시, 또 풍요로운 도시 이렇게만 해서 안 또 이제 기업이 막 해가지고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옷을 잘못 입고 있어요. 옷을 이게 뭐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니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사립대학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니까 늘 힘들거려요. 근데 이게 이제 시범대학으로만 이렇게 되면 나는 제대로 이제 옷도 입고 아주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일단은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갖고 시민들이 감동받을까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감동을 줄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좀 전에 김재영 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대학교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호남의 인재양성을 계속 해왔었고요. 창학 이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범인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제 묻혀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알리는 이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스케줄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어떤 조직체도 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조선대학교에 있는 민평화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지역사회에서 조선대학교가 기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체계를 체계화하고 교육 부문에 투자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교육 예산 중에 대학 부문의 예산이 적은 이유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고,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근데 사립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건비를 좋은 강사진, 좋은 교원을 지원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다 사립대학에 전적으로 입임하는, 사립대학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영사립대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 시민들에게 간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시설 투자를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설 투자를 못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있었던 그 건물, 거미줄 쳐진 건물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동결이 됐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동결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 조건이 되게 열악해지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조선대학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은 저는 잘 교육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주제는 조선대학교 재정 상태가 호남권의 평균인데 사실은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이제 2개, 또 종합대학이 하나 있고, 또 전문대학 2개, 또 중고교가 4개. 그래서 항상 그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등록금이 전통적으로 제가 다닐 때부터 조대 그러면은, 엄청 비싼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과연 인하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별도로 법인 자체가 수익재산이 없는 그런 기업이 없는 대학인데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등록금이 비싼 곳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내부. 학부생 입장부터 예, 말씀드리면 장학금. 예. 등록금도 저희끼리 항상 비싸다 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매번 장학금 타려고 애들끼리 공부하고 매번 그러니까 엄청 노력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이 많지 않다. 매번 300만 원 넘게 내고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이 돈만큼 교육을 받거나 장학금이 들어오거나 라고 해서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비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경 사립대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등록금이 가장 인하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전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덜 부담 가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학부생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양시원 학생이 양으로 따지면 방금 선로 다친 거예요. 학생들이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속에 담아뒀던 지금 학생들은 우리 연구자들 말을 살려서 잘 안 듣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자꾸 안 들어요.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공영형 사립대학이 왜 필요한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 어떤 피부에 닿는 어떤 그 토로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등록금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 의견 좀. 예,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공연을 사립대를 하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는 건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양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이 인하된다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머리에 딱 등록금 인하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 대학원생은 사실상 학부 때보다 장학금 혜택이 더 없어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서 물론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학부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건 분명 알지만 그래도 대학원생도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공연 사립대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된다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학생 가슴에 오는 소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등록금 그런 이야기에 학생들은 가장 피부로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면 가장 먼저 등록금 인하입니다. 등록금부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등록금 돈 어디 가져가요? 교직원들 인건비에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쓰이죠. 교직원 인건비가 75% 정도 학생들 등록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이 정말 이제 수요자로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는 가야 되고 가장 먼저 등록금 인하부터 되고 이것이 이제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대학 교육은 이렇게 공공성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조선대가 등록금은 굉장히 비싼데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들 알고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그 미리 알아야 돼요. 그 등록금이 자꾸 우리 대학이 막 호남권에서 가장 비싸다. 근데 그건 지금 그 의대 등록금이라 이런 거다 다 평균 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는 지금 의과대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지 이게 또 그러니까 좀 유달리 비싼 대학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실질은 이렇게 그 의과대학이랄지 이런 데가 전부 같이 이렇게 해서 평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의대를 빼면은 다른 대학하고 뭐 그렇게 큰 제가 차이가 큰 차이 없는 나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동결된 지 12년 됐거든요. 12년 됐는데 다 큰 차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조금 약간의 차이는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덜 하실 말씀이 예, 이태리 학생. 예. 일단 장학금 같은 경우도 일단 되게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제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성적장학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성적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내는 등록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좀 대학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대학에 들어올 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 자기 개발을 하고 내 좀 더 원하는 방향에 다가갈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밤새워서 시험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이제 사실상 협력자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같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 서로 짓밟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장학금에서 갖고 있다는 부분에 한편으로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록금 인하라는 부분이 정말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돈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과연 이제 공용이 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되고 등록금이 인하가 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재발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어떤 점에서 무엇이 재발된다 같습니다. 이제 돈 관련해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나? 이해가 안 돼. 무엇이 재발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왜 말씀하세요? 저희 뭐 재발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장학금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뭐 다른 얘기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유사립대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사립대가 이 사립대를 안고 있는 이 본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사들이 공익적인 분들이 이사진에 참여하는 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립대학은 뭐 이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대학은 이사로 한번 참여를 하면 평생 종신으로 계속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이 어떻게 보면 사기업처럼 운영이 될 위험성이 많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영사립대로 갈 경우에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립대학이 법인의 어떤 공적 성격을 강화시켜내기 위해서 이사들의 임기를 제한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대학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의 불안정성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법인 이사들의 임기를 좀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공적 성격이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저기 제가 볼 때 우리 이태리 학생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주 그냥 이걸 홈런 치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류웅 학생. 예. 선생님께서 아까 김재영 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걸 등록금을 내면 대부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등록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건 교육비라는 인식이 제일 큽니다. 뭐 학교 시설이나 이런 뭐 인프라는 그냥 기반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이 그만큼 제가 등록금을 낸 만큼의 교육의 질을 받느냐 체감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온라인 수업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이전에도 뭐 교육의 질이 이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이루어지느냐 이런 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 질이 좋아질까요? 공명용 사립대하고 바꾸면? 당연히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레벨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아까 등록금도 낮아질 것이고, 물론 이제 좋은 방향으로만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차제에 지금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교육 혁명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종래 뭐 이런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이제 거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정말 발돋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자가 아니라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면 등록금 인하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은 완전히 높아집니다. 완전히. 그 근거를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미국은 등록금이 비쌀수록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등록금을 많이 내는 대학이면 네 애기 진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일본은 너 등록금 얼마 내니 네 애기 그러면은 우리 애기 거의 돈 안 내. 그러면 그 애기가 공부를 잘해냅니다. 그 대한민국은 이상한 대학이 되어 있어요. 어느 대학은 너 등록금 얼마 내니? 등록금 많이 내. 그러면은 어딘데? 뭐 연세대다 고려대다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서울대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또 돈을 거의 많이 안 내요. 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완전히 공영형 사립대학이 제 자리를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일본 모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네 애기는 돈을 거의 안 내고 있구나. 부모한테 효도하고 있다. 그럴수록 1인당 교육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하고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소위 말해서 학생 한 명에 대해서 교육부 지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선도에 일단 우리 조선대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